국제무역을 보면 지금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국가 간의 어떠한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절대우위론, 두 번째는 비교우위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절대 생산비의 차이에 따른 지금 그 교역이 나타난다는 거죠. 절대 생산비. 절대 우위에서 비교 우위로 갔다. 비교 우위라는 거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있었죠. 그죠? 생산 가능 곡선을 얘기하면서 배워본 적이 있었다는 거죠. 요거를 잠깐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보죠.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그러한 생산 요소 투입량을 한번 적어보면 지금 국가가 한국하고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상품을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이럴 때 한국이 1, 4, 5, 5 이렇게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국은 한 단위 생산하는데 요소 투입량이 X 상품 1개, Y 상품 4개. 미국은 5개의 그 노동이 투입이 돼야지 한 단위의 생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비교 우위로 바꿔서 보게 되면 여기서 한 단위 생산 요소 투입량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꿀까요? 그죠? 한 단위 생산을 지금 이것을 노동 한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한번 찾아서 보면 한국, 미국, X, Y 이렇게 볼 수 있고 1개, 4분의 1개, 5분의 1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찾아봐야지 비교 우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무엇으로 찾아봐야지 되냐? 기회비용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기회비용으로 찾아서 보면 한국, 미국을 비교를 할 때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의 기회비용을 보게 되면 X 상품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Y는 4분의 1개, Y는 Y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X가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 우위를 찾아서 보게 되면 그죠? X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은 4분의 1, 얘는 1개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지금 기회비용이 낮은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리카르도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과거의 교재나 아니면 고등학교 교재나 보게 되면 영국, 포르투갈, 포도주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배운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아주 고전적인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경제학 입문 들어올 때 지금 배웠던 그러한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 이런 얘기지만 이것이 아주 고전적인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는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최근에는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기회비용설, 핵시 올인 정리. 저것도 그렇게 아주 최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이후의 얘기죠. 그죠?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기회비용 도입을 해서 비교 생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핵셔 올인 정리라는 게 있어요. 핵셔 올인. 핵셔라는 사람하고 올인하는 사람이 둘 다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요소 부존도의 차이예요.
요소 부존도. 얼마만큼 노동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만큼 자본을 많이 갖고 있니. 생산 요소를 너희들은 얼마나 갖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니.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자본을 많이 갖고 있고 중국이 노동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자본제, 중국은 노동제, 이런 노동집약적인 그러한 산업에서 나오는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 그 핵시오린이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자본에 대한 사용이 더 늘어나죠.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서는 노동에 대해서가 더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자본 가격이 높아지고 여기는 노동 가격이 높아지죠. 최초로 생각하게 되면 교육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얘기죠. 교육이 일어나기 전에를 보게 되면 여기는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는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부한 요소에 대한 가격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면 이 두 국가의 요소 가격이 나중에는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본 가격과 노동 가격이 같다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자본 가격과 그 중국의 자본 가격이 같고 노동 가격도 같아지더라. 요소 가격이 같아지는 그러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그 핵시오린 정리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얘기죠. 뭐 1정리, 2정리라고 얘기해서 구분해서 그 요소 부존도에 따라서 교육이 되는 것, 1정리, 같아지는 것, 2정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굳이 그렇게 1정리, 2정리까지 나눠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생각도 들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다가 어떠한 현상을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번 실증 분석을 해보자. 이런 거죠. 실증 분석을 해보자. 누가?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이 했어요.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이 실증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자본 풍부국이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본 풍부국이고 지금 이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본재를 수출을 하고 지금 원래는 자본재를 수출하고 노동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로 보게 되면 맞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 맞는데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자본재를 수입을 하고 노동재를 수출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자본재를 수입을 하고 노동재를 수출하는 그러한 결과를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뭐냐? 이거 뭐 이상하지 않냐? 이런 거죠. 레온티에프 너가 얘기한 거 대로 얘기하게 되면 미국은 자본재를 수출하고 노동 수입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 원인이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높더라는 거죠.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동재를 수출하더라는 거예요. 왜 노동 생산성이 높았을까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보니까 얘네들은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이나요? 레온티에프가 얘기했던 게 핵시오린 정리에서 얘기했던 거를 완전히 다 뒤집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레온티에프가 핵시오린 정리에 있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건가요?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풍부국이기 때문에 지금 자본의 영향을 받은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상품이 노동 생산성이 높은 그러한 것이 지금 그 수출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핵시어린 정리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경을 나죠. 실증 분석해서 여기서 땡 하게 되면 끝나야지 뭘 그걸 또 해석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보고서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일치한다라고 해서 핵시어린 정리하고 지금 핵시어린 정리가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레온티에프는. 그래서 이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레온티에프의 역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내가 이 논문을 읽을 때 많이 헷갈렸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많이 헷갈렸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산성에 대한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노동 생산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자본 풍부국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사실은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은 노동 풍부국 아니냐, 노동이 풍부한 그러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요. 여러분들 미국 한 번씩 다 갔다 왔죠? 그죠? 미국은 다 갈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는 데니까,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부지방을 이렇게 만약에 차를 타고 운전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가보면, 한 서너 시간, 5시간을 달려도 계속 옥수수 밭이에요. 그것도 언덕, 이것도 없고요. 계속 평지로. 미쳐요,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저 많은 옥수수를 우리 같으면 그거 다 사람들이 손으로, 걔네들은 비행기로 그 비료 뿌리고 농약 치고, 걔네들 트랙터는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나라 트랙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트랙터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근데, 미국에 있는 트랙터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트랙터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지금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양이 많이 다르죠. 얘네 우리도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있지만 얘네들 사과 농장을 한번 갔었어요. 애플 사이다 만드는 데를 가봤더니 사과를 깎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100년이 됐대요. 1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기계에다 놓게 되면 사과가 드르륵 깎이고 안에 있는 씨를 뚫어버려요. 그러면은 알맹이만 똑 떨어지죠. 그것들을 죄다 모아가지고 즙을 내는 거죠. 그죠? 그게 10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 기계가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보다 보면 일단은 그 국가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얘네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이러한 국가를.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수입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최근으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대무역론으로 한번 보게 되면 현대무역론 뭐라고 써있나요? 산업 내 무역, 산업 간 무역 뭐 저렇게도 써있죠. 그죠? 산업 간의 무역, 산업 간의 무역은 서로 다른 그 산업이 지금 사고 팔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농산품하고 공산품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있다.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가 이렇게 교역을 하는 걸 보고 이걸 산업 간의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겠지만 이 농산품을 주로 생산해서 팔고 1차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공산품을 교역을 하게 되는, 농산품을 갖다 주고 공산품 사오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농산품 또는 1차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국가들은 개도국이죠. 개도국이죠. 공산품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러한 국가들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어떠한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커요.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여기는 가격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는 가격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얘네들은 항상 그냥 그 가격인데 얘네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역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얘네들은 농산품 팔아서 공산품을 사올 수 있는 양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죠? 공산품을 팔아서 농산품을 사오는 그러한 애들은 늘 같은 가격에 사오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무역 마찰이 일어나기 가장 쉬운 그러한 구조의 어떠한 그 무역이다라는 거죠. 그죠? 산업 내 무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달라져. 산업 내 무역을 보게 되면 동일한 산업이죠. 동일한 산업 간에 그러한 무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를 보면 소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서 교역하고 있는 것을 보기가 쉽죠. 그죠? 대형 자동차 주로 많이 만드는 국가는 미국, 소형 자동차 많이 만드는 그러한 국가는 유럽, 일본, 한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떠한 거 가지고서 하게 되느냐, 상품의 차별화예요. 그죠? 차별화를 갖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규모의 경제를 서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쪽보다는 훨씬 더 무역 분쟁의 여지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내 무역과 산업 간의 무역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그냥 바로 넘어가서 그랬구나, 그죠? 이걸 이렇게 두르고 있었네요, 그죠? 대표 수요론이라는 것이 있죠. 대표 수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 수요론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거니? 대표 수요론이라고 얘기하면 수요 구조가 비슷해. 수요 구조가 아주 유사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과 한국이 소용차를 서로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그러한 거. 한국에서의 소용차에 대한 수요랑 일본에서의 소용차에 대한 수요랑 유사하죠. 하여간 수요 구조가 유사한 그러한 경우에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무역, 이것을 보고 우리가 대표 수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거는 우리가 제품 수요, 제품 수명. 제품 수명 주기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먼저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죠. 기술 개발이 돼서 이 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요.
이 신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성숙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이 표준화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들이 제품이 기술 개발돼서 표준화되는 데까지가 계속해서 다른 상품 나오고 또 다른 상품 나오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뭐 핸드폰도 최근에 것들도 볼 수 있고, 그죠? 핸드폰 처음에 기술 개발돼서 신제품 나와서 성숙 단계로 가고 난 다음에 지금 표준화에 거의 다 온 거죠. 그래서 핸드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보게 되는 거죠. 조립식 PC 보듯이 조립식 핸드폰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표준화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처음에 신제품을 수출했던 그러한 국가가 표준화가 될 때는 수입국으로 변해요. 처음에 기술 개발을 해서 처음에 이 국가가 A라는 국가가 수출을 했어. 신제품을 만들어서. 성숙 단계를 거쳐서 많이 좋아지다가 새로운 그러한 그 진입자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수익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만들고 다른 거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들은 수입국으로 바뀌고 다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기업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의 상품을 가지고 영원히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생로병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죠. 이 기업은 언제 태어났니? 라고 해서 얘네들의 주력 상품은 어디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거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현재 자금 상황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무역이 일어나는 그러한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 많이 보죠. 과거에 일본이 기술 개발해서 신제품 만들어서 성숙 단계에 가면 한국이 거기에 진입을 해서 표준화될 때는 우리가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지금 한국이 만약에 성숙 단계로 갈 때쯤이면 중국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국가들도 같이 들어오게 돼서 지금 같은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게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이 그 무역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업 내 무역, 산업간 무역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은 뭐 자유무역, 보호무역 이렇게 했는데 자유무역, 보호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유무역을 훨씬 더 많이 주장을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죠.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1학기된다. 지난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우리 미시경제학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자유로운 무역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모든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잘 결정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그러한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자유무역이 우수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호무역보다는 모두를 다 지금 뭐 이롭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죠. 그죠? 물론 그것이 하나의 그런 어떤 시각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무역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으로만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게 되면 개도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쟤랑 나랑 그러니까는 이만한 애랑 요만한 애랑 똑같은 링에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얘네들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호무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산업을 어느 정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자유무역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것을 보게 되면 관세라고 얘기하게 되면 수입 수출에서 발생하는 세금, 간단하게 하게 되면 그런 거죠. 해외 상품에 부과하는 그러한 세금을 우리가 관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관세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수입 수출에서 일어나는 세금 끝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관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다 보면 반덤핑 관세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또는 상계 관세라는 것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할당 관세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반덤핑 관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덤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죠, 그죠? 원가 이하로 갖다가 파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붙이는 관세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상품의 수입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그 동일 산업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못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 원가 이하로 넘기게 되면 그만큼은 우리는 세금으로 부과를 하겠다. 그만큼은 가격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반덤핑 관세가 그런 거죠. 원가 이하로 갈 때. 상계 관세는 어떤 거냐면 원가 이하로 주진 않았어요. 근데 정부가 산업을 갖다 육성한다고 얘네들한테 보조금을 잔뜩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자신들이 투입해야 할 그런 원가는 줄어들죠. 정부가 보조해줘서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이 정도 가격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정부가 보조해준 것만큼 우리가 지금 관세를 부과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상계 관세예요.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만큼 상쇄하는 그러한 관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걸 상계 관세라고 얘기를 하죠. 할당 관세는 수입 수출량이 만약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관세를 높이고 줄이고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놔둬보니까 수입량이 자꾸 늘어나네. 수입량이 자꾸 늘어나. 우리나라 지금 수입량 계속 늘어나는 게 어떤 거죠? 내가 수입 상품을 잘 사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A라는 상품의 수입량이 막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입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세를 부과해야겠다. 물론 이제 관세 수입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가격을 높이면서 그 상품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지를 하다가 만약에 수입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관세를 다시 낮춰줘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평상시에 관세를 받아도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할당 관세라고 얘기를 하죠. 수입량 정도에 따라서 관세를 변동시키는 그러한 거죠.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이 많이 고민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반덤핑 관세라고 해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분야가 어디인가요? 철강이죠. 철강이에요. 철강이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우리가 어디죠? 또 한국, 중국, 이런 데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서 지금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게 되면 반덤핑 관세 지금 심사 들어갔네, 맞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철강이라는 것을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은 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철을 만들려고 그러면 열이 필요하죠. 열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왜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속할 때 기름이 많이 들고 어느 정도 달릴 때는 연료의 효율성이 가장 높아지는 그러한 시점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지금 그 용광로를 온도를 갖다가 올릴 때 처음에 가열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러한 지금 그 비용하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가열할 때의 그러한 비용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걔네들이 용광로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될 때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철강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그걸 안 꺼야 돼. 그걸 안 꺼야 돼. 그걸 안 끄면 어떻게 돼? 계속 켜놓고만 있니? 생산해야죠. 그죠? 생산을 해서 쌓아놓는데 그것이 만약에 과잉 생산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철강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식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는 상품 가치 잃어. 그렇게 되면 저걸 갖고 있어야 되니? 빨리 팔아야지. 어떻게 팔아? 원가에 열어 팔아야 돼. 일단 넘겨. 나중에 관세를 막고 어떻게 되건 지금 내가 저걸 닫고 이렇게 가야겠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철강을 반덤핑으로 넘겨가지고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도 사실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항상 지금 그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인 양만큼만 판매를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철강이 만약에 미국에 수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철강 업체들 다 망하고 한 동네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 그쪽에서 으쌰으쌰 들고 일어나게 되면 걔네들도 국내 정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빨리 이러한 철강 문제에서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상계관세가 사실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직 14분 남았어요. 그죠? 알람이 울리게 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보다 보면 상계관세나 할당관세나 이 그 반덤핑관세나 이런 것들 있는 것들 보다 보면 저런 것 이렇게 어느 정도만 기억을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규모가 작은 그러한 국가하고 큰 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하고의 그 차이를 보면 조그만 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해봐야 전 세계적으로 국제 가격에 영향 미치는 거 전혀 없는데 만약에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연합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관세를 지금 부과하게 되면 국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자, 관세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이 있죠. 관세만으로 우리가 무역을 지금 억제한다. 자유무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보호무역을 추진한다. 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관세 이외의 것들의 제도나 어떠한 그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환경에 대한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 왜 내가 정말 좋아하던 생대구탕집이 사라졌어요. 인사동에. 너무 안타깝죠. 왜 사라졌어? 일본산 지금 대구를 썼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라졌죠. 근데 그게 일본산을 안 썼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떠한 일본의 방사능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고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한 기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그러한 그 생물이 수입이 되는데 시간이 일주일만 늦어지게 되면 그건 상품가치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그러한 업체가 신발 업체였었어요. 신발 업체가 서류의 잘못으로 서류의 그 부족으로 거기서 이제 끊긴 거예요. 끊겼다기보다는 계속 보세 창고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2년 끌었대요.
2년 끌리고 난 다음에 풀렸어요. 갖다 팔아라? 나중에 신발을 딱 열어보게 되면 다 썩은 거죠. 신발도 여러분도 그냥 한 2년 동안 창고에다가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도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상품가치 하나도 받지 못하고 지금 폐기 처분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알게 모르게 이러한 그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비관세, 관세 이외에 다른 장벽, 뭐 어떤 장벽, 보호무역의 장벽,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건위생기준, 품질기준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 지금 이것들을 보강해서 다시 가져오세요라고 하게 되면 가져갔다가 다시 집에 가져와서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야 못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관세 부과 또는 수량 할당. 그러니까 수량 할당이라고 얘기하면 쿼터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네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양을 딱 일정 양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놓는 거죠. 그죠? 자동차 그 수입 쿼터제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 1000대까지만 팔 수 있으면 1000대까지만 파는 거죠. 이렇게 관세 부과하는 거나 지금 그 쿼터제를 얘기를 하는 거나 보게 되면 글쎄요. 이거는 내가 안 그릴래요.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을 그려서 관세 부과나 아니면 수입 할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내가 그리진 않을래요. 그렇다고 해서 치사하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런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재밌는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가자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가 무역에서 중요한 거는 교육 조건이라는 것이 있죠. 교육 조건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GNI라는 거 공부할 때 교육 조건이라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기억이 잘 나겠지만 수출 가격이 있고 수입 가격이 있어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출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교육 조건이 좋아지는 거죠. 교육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팔아서 반도체 팔아서 원유를 사오는데 지금 최근 상황이 원유 가격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하나 팔아서 원유 1개 사오다가 반도체 하나 팔아서 원유 2개 사올 수가 있는 거죠. 두 단위.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조건이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이런 상황에서 볼 수가 있죠. 거꾸로 되는 경우에는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되면 교육 조건이 악화됐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경상수지가 지금 안 좋아지는 무역에 악화되는 무역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교육 조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수출 가격은 그대로 또는 높이거나 수입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싶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국제무역에서 보게 되는 것들로 보죠. 국제수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국제수지의 어떠한 국제수지가 경상수지랑 자본수지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알겠죠. 그죠? 그리고 국제 수지를 보면 경상, 자본 수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경상 수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상품, 서비스, 소득, 그리고 경상 이전, 이렇게 있고요. 자본 수지에는 투자 수지, 증권 투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투자 수지, 그리고 기타 자본 수지, 이렇게 뭐 크게 나눠서 보게 되면, 상품은 뭐 여러분들이 수입 수출 상품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로 얘기할 수가 있고, 서비스는 우리가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행, 해외여행 얘기하는 거죠. 또는 운임, 해운,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요즘에 해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죠.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걸 보고 우리가 물동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다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이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러한 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수익이 안 생기게 되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죠? 소득은 이자, 배당금, 이런 것들 우리가 경상수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거고요. 그리고 경상 이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물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상품이나 서비스하고 전혀 상관없이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죠. 그 당시에 이거 유학송금, 유학생들 많아가지고선 송금 해주게 되는 건 무상원조, 대가 없는 거야. 대가가 없는 그러한 이전을 우리가 경상이전, 이러한 것들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행,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데, 살다가는 온 적이 있는데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한 번 딱 있어요. 뭐죠? 운임, 이자, 배당금, 해외에서 이자 수익 받는 거나 해외 투자에서 배당금 받는 것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국제수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저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데서 뭐 7급 공무원이나 뭐 이런 데서 시험 문제를 치사하게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요. 지금 외국인이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내 주식을 구입했어. 이렇게 되면 어떤 그러한 계정의 변화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투자 수지 하고 경상수지 두 군데 지금 나타나게 되죠. 투자 수지는 외국인의 주식, 여기에서는 배당금, 이렇게 계정에 기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일단은 국제수지, 국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국제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국제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국제무역이라는 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주 오래전의 얘기는 걷어치우고 어디부터냐. 우리가 2차 대전 후를 한번 생각하면 가트라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어그리먼트죠. 그죠?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협정 수준이에요. 어그리먼트한 그러한 수준이고 여기에서 지나가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있었냐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이걸 거쳐서 WTO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여기는 기구예요. 그죠? 여기는 협정이죠. 굉장히 단위가 약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협상을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구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죠? 국제 무역 기구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다자 간의 어떠한 협상이죠. 다자주의예요. 그러다가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냐면 DDA 협상이라는 것이 있죠. 도화 개발 에이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FTA가 발효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시기를 본다면 48년, 그죠? 우루과이 라운드는 8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93년도까지 뭐 됐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WTO는 95년도에 지금 나타났다가 2001년도부터 다자간 협상, 도화 개발 어젠다 뭐 이렇게 나타나고 FTA는 각국이 유럽이나 아니면 북미에 그 FTA가 있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쯤 되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한 국가 정도하고는 FTA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1대1이에요. 1대1. 그죠? 양자 간의 협상이죠. 다자 간의 협상을 하다가 지금 그 농산물이나 아니면 서비스 항목에 대한 그러한 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다가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갈렸죠. 어떻게 갈렸냐? 선진국 그룹하고 개도국 그룹하고 갈렸어요. 그래서 둘 간에 어떠한 대립이 많이 나타나게 됐었고 결렬이 됐어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여기는 다자 간의 어떠한 협상이에요. 다자 간의 협상이 나타나다가 이 다자 간의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양자 간의 협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이외에 양자 간의 협상이 묶여서 지역별로 지금 그 개방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가만 보게 되면 시장 개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시장 개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무역량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양자 간의 협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다자 간의 어떠한 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1대1로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그 양자 간의 어떠한 그 무역 개방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중간 과정을 빼잖아요. 이 중간 과정을 빼게 되면 다자 간의 협상에서 지금 양자 간의 협상을 가는 듯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개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양자 간의 협상을 하면서 시장 개방이 다 이루어졌는데 얘네들은 왜 지금 싫어했었을까? 왜 이런 협상이 안 이루어졌을까? 다자 간에서는 개도국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농산물이건 아니면 서비스 분야건 선진국과의 어떠한 마찰이 나타나게 되고 얘네들끼리 뭉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선진국들은 그 과정을 피해서 지금 그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지금 시장을 개방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후진국들에게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신흥개발국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봐라 양자 간의 협상을 하면서 우리 무역 이렇게 더 원활하게 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 피해 나간다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경제가 통합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경제 통합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경제가 통합이 된다.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유럽의 어떠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경제 통합이 되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지금 FTA로 시작을 해서 관세 동맹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경제 통합까지인데 요 중간에 공동시장 그리고 경제 동맹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경제 통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은 관세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비동맹국의 관세 동맹. 그리고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서 경제 정책의 협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FTA에서는 관세 폐지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이런 건 없는 거죠. 관세 동맹에서는 관세 폐지 당연히 있고요. 쭉 관세 폐지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공동시장에서는 공동시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뭐 노동이나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상황이고, 그죠? 경제 동맹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 통합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럽을 보게 되면 지금 유럽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 동맹과 경제 통합의 그 중간 정도의 단계. 그죠? 그래서 유럽을 지금 보면서 처음에 유럽이 유로화를 갖다 만들어냈을 때 유로화를 저 발행을 하고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걱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상당히 그거를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서는 그것이 잘 안 될 것이다라고 많이 홍보를 했던 그러한 얘기들이죠. 이러한 것들 보게 되면 유럽은 상당히 대단한 동네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되었던 간에 물론 이제 많이 섞여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많이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들을 다 끌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이 다 끌어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대단하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게 됐었을까? 어떠한 사상적인 기반이 있었을까? 국민들의 의식들은 과연 어떠한 수준까지 있길래 걔네들은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만은 하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지금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관세 동맹이나 이러한 데까지는 충분히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도 공동시장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상상도 해보게 되죠. 그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국제무역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시각이 좀 넓어져야지 된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경제학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가르치는 게 대부분 다 신고전학파의 그러한 그 완전 경쟁의 완전 정보의 뭐 이러한 완전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상적인 사상을 전달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과정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시각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꼭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죠. 그래서 인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경제학 원론이나 아니면 여기 이런 데서 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너무나 이렇게 그 편협된 사고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좀 이론도 좀 다양하게 좀 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제일 건들기 좋다라는 것보다는 다루기가 사람들에게 화두를 전해주기가 좋은 그러한 경제학 과목은 경제 발전론이라고 나는 생각이 해요. 경제 발전론이 제일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가 국제금융이에요. 국제금융이고 그렇죠. 국내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화폐금융도 물론 그렇죠. 다른 과목들도 여러 개가 뭐 그러한 그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과목들은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다 합쳐져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야죠. 물론 국제정치경제라는 과목도 있어요. 국제정치경제라는 과목도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왜? 이론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두 개가 한꺼번에 지금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그 좀 시각을 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뭐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국제무역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